진화에 대한 가설 중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거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구상의 생물체가 다양해졌는지를 얘기하는 분 중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있어. 물론 지금은 아야 말도 안 돼. 그지? 용불용설이 있어. 근데 지금은 이걸 이제 적절한 진화설이다, 가설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성형수술에서 얻어낸 형질이 그 다음 자손에게도 전달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한 거야. 그치? 성형을 했어. 내가 원래 쌍꺼풀이 없는데 유전 정보에 의해서 쌍꺼풀을 만들었거든. 근데 그러면 내 쌍꺼풀이 생긴 그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이 그 다음 자손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인데 가능하지 않죠. 겉에만 고친 거잖아. 유전자를 고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설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론적으로 조금 그래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될 만하다라고 받아들인 건 당연히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죠. 자, 그럼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고1 때 배운 내용 요소가 일단 제일 첫 번째 1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페이지 166쪽에 첫 번째 고1 통합에 나왔던 내용 요소들의 일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윈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어요. 귀납적인 방법이니까 어떤 식의 방법을 이용했냐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위치를 되게 오랫동안 관찰을 했어. 그래서 그걸 다 일기로 기록으로 막 남긴 거야. 그래서 내가 관찰해봤더니 거의 갈라파고스 근도에, 그러니까 군도라고 하는 건 이제 물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군데군데로 서로 다른 어떤 환경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도해처럼 완도에도 독일도 여러 여기 어디도 섬들이 막 뚝뚝 끊어져 있잖아,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그걸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해. 갈라파고스 지역의 여러 섬들에 각 섬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의 형상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서 열심히 사진도 기록하고 막 연구해서 그래서 그걸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론적인 어떤 최초의 어떤 이론적인 이론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관찰해봤더니 아마도 원래 그러니까 그걸 기린의 목이 왜 긴지에 대한 이론으로 설명을 한 거야. 이제 기린도 초식동물이잖아. 대부분 사슴이나 아니면 뭐 염소나 얘네들은 목의 길이가 짧은데 왜 하필이면 기린은 목의 길이가 긴 형태의 초식동물이 됐냐. 그지? 이렇게 생물 중에 어떻게 해서 다양해지게 된 거냐라고 하는 이론을 일단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지? 아직,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제일 중요한 거. 다윈이 이런 자연선택설 이론을 얘기할 때, 유전학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이었어. 정립되기 이전의 이론이다 보니, 그지? 이제 이런 너가 얘기하는 그 이론들을 지금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는 힘으로 설명해봐 라고 푸시를 받았을 때, 다른 학자들의 어떤 압박을 받았을 때 설명을 하지 못했던 어떤 건 있지만 야 내가 관찰해보니까 실제 그랬어 이렇게가 된 거죠. 이렇게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논리적인 어떤 한계, 유전학적인 논리적인 한계가 있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 그러면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어떤 순서로 얘기했냐. 자, 일단 엄마 아빠가 자 원래 목의 길이가 길었던 게 아니야. 네, 그리고 원래 목의 길이가 짧았던 게 아니야. 엄마 아빠도 목의 길이가 다양했었어. 그치? 목 길이가 다양한 엄마 아빠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되게 많은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치? 과잉 생산 자손이 많이 낳다 보니까 그 많게 태어났던 자손 안에서 그 자손 안에서 뭐가 보였어? 변이가 보였어. 자, 변이를 우리 뭐라 그래? 생물에서 말하는 변이는 변이. 무엇을 변이라고 해? 형질이 다양한 거. 표현형이 다른 거. 표현형이 다 다양한 거. 예를 들어서 자, 유전 용어를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형질, 개체가 가진 특징. 개체가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특징. 머리카락, 진 모양, 곱슬이야. 그죠? 이런 거. 완두콩으로 따지면 완두콩의 모양이 둥그러워, 완두콩 모양이 주름져. 완두콩 색깔로 따지면 황색이야, 아니면 녹색이야. 뭐 이런 거. 그지? 각각 눈에 보이는 개체가 가지는 모양에 대한 거, 키에 대한 거, 그지? 그다음에 머리카락 타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형질이라고 해. 그리고 그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서로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걸 대립형질이라고 하죠. 모양에 대해서 둥근 완두콩이 있고, 주름진 완두콩이 있고, 그죠?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형질을 대립형질. 그죠? 그것들을, 그지? 자, 엄마 아빠부터 똑같은 유전 정보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만약 물려받았어. 그지? 대립 유전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시험범위였었을 거니까 엄마 아빠부터 동일한 한 형질에 대해서 동일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그지? 그런 거야. 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것을 것으로 구성된 거. 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대문자 이런 거. 엄마도 대문자를 줬어. 아빠도 대문자를 줬어. 이거 뭐야? 순적.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엄마는 대문자를 줬는데 아빠는 소문자를 줬을 수 있죠. 두부게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잡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순정을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표현해?
순종의 유전자 구성에서는 딱 한 타입의 생세포만 만들죠. 배움자만. 그죠? 잡종의 유전자 구성에서는 두 타입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죠. 두 가지 서로 다른 생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잡종에 대한 얘기고, 오로지 한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순종에 대한 얘기고. 그쵸? 어렵지 않은 거, 유전 용어들. 자, 그리고 뭐 표현형이다. 그치? 표현형은 한글로 나타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유전자형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거. 그죠? 이렇게 쓴 것들이 이제 유전자형 나타냈겠죠. 맞죠? 그래서 그렇다면 변이는 뭐냐? 변이는 개체가 가지는 어떤 형질의 차이를 말해요. 그게 원인이, 변이의 원인이, 자, 변이는 개체가 가지는 형질의 차이, 변이, 개체가 가지는 하나의 표현형, 하나의 어떤 그 모양에 대해서 둥근 거랑 주름진 거 변이가 있다? 그치? 둥근 것도 주름진 것도 서로 다른 형질이니까 개체가 가지는 형질의 차이. 그치? 쌍꺼풀이 있는 사람, 쌍꺼풀이 없는 사람. 그치? 변이. 그죠? 변이. 이런 거 변이. 개체가 가지는 형질의 차이를. 그래서, 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과잉 생산했는데 그 과잉 생산한 자손들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목의 길이가 항상 한 톤으로 목의 길이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지? 목의 길이가 중간 길이, 목의 길이가 짧은 길이,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베이비를 태어나게 했더니 목 길이가 짧은 애기, 중간 애기, 목 길이가 되게 긴 사슴들, 이렇게 다양한 목 길이를 갖는 기린들이 다 태어나더라고. 그지? 과잉 생산했더니 그 과잉 생산했던 베이비들 사이에서 변이가 있더라. 형질의 차이, 목 길이의 차이. 맞죠? 변이는 개체가 가지는 형질의 차이. 그죠? 목 길이가 다양하게 있더라. 근데 그 변이를 가지고는 그 베이비들 사이에서 환경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변이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목의 길이가 짧은 애가 있고 목의 길이가 긴 애가 있을 때 짧은 애기는 낮은 지역만 먹을 수 있지만 목 길이가 긴 애는 중간 톤, 그 다음에 뭐 키가 높은 곳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일을 다 먹을 수 있잖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목 길이가 짧은 건 낮은 것만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걔네들 사이에서 그 많이 태어났던 애들 사이에서, 그지? 많이 태어났던 애들 사이에서 이걸 지금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쓰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과잉 생산하다가 변이로 바뀐 게 아니니까.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베이비들 사이에서 변이를 가진 다양한 베이비들이 태어났고 그 베이비들 사이에 뭘 하게 돼? 먹이를 가지고 경쟁하게 돼. 먹이가 존재하는 거. 그걸 먹이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로 생존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그지? 그 환경에 생존하기 유리한 형질을 갖는 베이비들이 살아왔겠죠. 그지? 자손이 생존해. 오케이? 다 사는 게 아니야. 그지? 왜? 목 길이가 길으면 위하고 가운데 쪽 다 아래쪽까지 다 퍼먹을 수 있는데 목 길이가 짧은 건 아래 것만 먹으니까 그지? 먹이가 부족해 초원에 있는 걸 다 먹었어. 그러면 못 살아. 그러다가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환경에 생존하기 유리한, 그지? 그 환경에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갖는 베이비들 살아남겠죠. 그 살아남은 애들끼리 계속 베이비를 낳겠죠. 부부끼리 결혼해서 또 그런 베이비를 낳을 거고, 또 그런 베이비를 낳을 거고, 또 그런 베이비를 낳을 거고, 아주 여러 세대에 거쳐서 그 환경이 고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유리한 형질을 갖는 그 아이들끼리의 자손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게 자연 선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종의 분화까지 진행이 된 거야. 오케이? 어느 정도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과 환경에 생존하기 유리하다라고 하는 적응이라는 개념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전 전부까지 다 달라져서 새로운 종으로 진행되게 된 거. 그걸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자연 선택이 한 번만 반복됐다고 해서 바로 진화까지 가진 않고요. 이런 생존 환경 변화가 생겼고 그 환경 변화에서 생존하기 유리한 형질을 갖는 것들이 계속 살아나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진화까지, 종분화까지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고율통합과학에서도 배워요. 자, 그럼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배울 건 뭐냐? 그렇다면 이런 접근을 뭐로 표현할 거냐? 유전자 풀의 개체군의 유전자 풀의 변화로 봅니다. 오케이? 자, 진화라고 하는 건, 자, 그 특정 생물종, 특정 개체군의 유전자 풀의 변화를 우린 진화라고 실제 설명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유전자 풀이 뭐예요? 개체군이 뭐예요? 이걸 알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개체군의 정의 우리가 지난번에 생태가면서 얘기를 했었을 거야. 개체군이 있고 군집이 있는데, 그죠? 개체군은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생물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야. 일정 지역 내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그러니까 아빠 사자, 새끼 사자, 아빠 사자, 그다음에 엄마 사자, 사돈의 팔촌 사자, 같은 사자 군집으로 이루어진 게 사자 개체군. 같은 종, 한 종으로 이루어진 같은 종. 그죠? 한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의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럼 유전자 풀이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설명된 게 여러분 책 거기 아래 2번에 나와 있어요. 개체군의 진화라고 하는 설명. 자, 이렇게 다윈이 말한 것처럼 이게 반복, 이 자연 선택이 그 주어진 환경이 달라졌고 그 환경에 생존하기 유리한 형질을 갖는 자손이 계속 살아남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 자, 우리 유리한 중에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자,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거. 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울게. 네. 개체군의 유전자 풀의 변화를 진화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이쪽 개체군의 일정 지역의 개체군의 자, 뭐 예를 들어서 완두콩 모양으로 설명해 줄게. 완두콩 모양. 그 완두콩 모양을 둥글게 해준 유전자와 주름지게 해준 유전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쪽 개체군에 완전히 자, 순종에 해당하는 둥근 거, 순종에 해당하는 둥근 거, 순종에 해당하는 둥근 거. 오케이? 둥근 거. 순종에 해당하는 둥근 거. 순종에 해당하는 둥근 거만 있었어. 오케이? 만 있었어.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뭘 배웠죠? 그죠? 이러다가 얘가 계속 순종들끼리 서로 자가교배 시키면 계속 순종 집단이 있겠지. 그지? 근데 어느 순간 뭐 꽃가루에 날려서 다른 곳에 있던 이 꽃가루가 들어오다 보면 아니면 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쪽 집단에서 그지? 온전히 순종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유전자 하나가 잡종을 결정하는 주름지기를 결정해주는 돌연변이한 유전자가 하나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기도 해. 오케이? 이건 돌연변이야. 왜 이쪽 애들끼리만 온전히 다 결혼을 그 순전히 다 인수로 시켰을 때는 다 순종에 해당하는 것들만 태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 맨들이 실험할 때는 순종으로 고정을 시켰었던 거고. 근데 자연의 상태에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얘가 계속 해당하는 형태들만 되는 게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변화가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고. 예, 갑자기 이 염기사일의 변화가 일부가 바뀌어서 주름지게를 결정해주는 유전자로 바뀌기도 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해? 돌연변이라고 해요. 오케이?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는 거야. 돌연변이가 진화를 이끌기도 한다라고 또 설명했었죠.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했어. 얘가 갑툭튀로 생긴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지?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뭔가 주름진 완두콩이 잘 살아나는. 왜냐면 주름진 완두콩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야. 주름진 완두콩은 주름지면서 동시에 자, 물을 적게 주어도 물이 적게 있어도 생존에 유리해. 이 형제의 특징은. 오케이, 근데 둥근 완두콩은 물을 많이 공급받아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던 이 어떤 개체군 집단이 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환경으로 바뀌게 되냐면 가물게 돼버린 거야. 그 환경이. 가물게 돼버려서 가물다라고 하는 환경이 처해지게 돼버린 거고 얘가 문제 너무 가물었으니까 뿌리를 뽑아서 물기가 많은 어디 저기 하천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식물을. 오케이? 그래서 가물 환경에 처해가 됐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주름진 완두콩에 대한 정보를 가진 얘네들끼리 서로 교배를 해서 여기 이쪽에 주름진 유전자를 가진 자손이 많아지게 됐어. 이렇게 얘네들은 가물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어서 살아남지 못하고. 돼요? 오케이? 얘네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개체수가 얘네들의 더 살아남기 유리한 환경이니까 가물다라는 환경에 처해지다 보니 가물어서 얘네들은 물이 많아지면 생존을 잘할 수 있는데 유리하지 않은 형질이니까 살아남지 못했고 얘네들만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또 자손을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물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 이런 유전자를 갖는 자손들이 생존해서 이렇게 된 거야. 즉 이런 유전자형 하나하나 이게 유전자형이죠? 한 명, 그러니까 한 개체, 하나의 식물인데 이 개체군의 유전자형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다 유전자 풀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개체군은 똑같은 이 식물종의 개체군이 완전히 다 둥글다 라고 하는 순종의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얘를 지금 유전자형으로 나타낸 거고 얘를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표현한 거. 여러분 책에 봐봐. 지금 개체군의 유전자형 맨 아래 166쪽 아래 보니까 어떤 나비는 대문자 AA, 또 다른 어떤 나비는 대문자 A, 소문자 A, 또 다른 어떤 나비는 소문자 A, 소문자 A로 그림을 그려놨지. 그게 유전자형이지. 이건 익숙하지. 그지? 근데 얘를 유전자 풀로 표현하면 그냥 뭐야? 유전자 기호만, 알파벳 기호만 띵띵띵띵띵 나타내준 게 개체군의 뭐야? 유전자 풀인 거야. 돼요? 지금 얘의 유전자 풀이, 자, 봐보세요. 지금 이 개체군의 유전자형은 현재 하나의 개체가 너 하나 5뿌리가 있었다면, 5놈이 있었다면 이 개체군의 뭐는? 유전자 풀은 그냥 어차피 이행 상태의 체세포로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지? 이행 상태 체세포의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 총 10개 있다고. 유전자 풀은 대문자 R에 대한 유전자만 갖고 있다고.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열, 아홉, 10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오케이? 네, 이 개체가 가지는 유전자형들 하나하나들에 대한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 그러다가 도르메가 생겼어. 우연찮게도 주름지게를 결정해주는 게 운 좋게 생긴 거야. 여러 도르메 유방으로 노출됐을 수도 있고 운이 좋게 잡종교배를 통해서 얘가 하나가 생긴 거야. 도르메로. 여기 이 집단에서는 원래 이 처음에 시작됐던 집단에서는 아예 소문자에 대한 유전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잖아. 그럼 다 뭐라고 해? 도르메이라고 해. 도르메니에서 소문자에 주름지게 해주는 것 하나가 생겼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임의로 쓸게.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가문 환경이 노출이 되다 보니, 요렇게 얘네들은 생존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이런 유전자를 갖는 베이비들만 많이 살아남아서 이런 집단으로 된 거잖아. 개체군에 뭐야? 유전자 풀의 변화를 진화라고 한다. 여기서 여기로 달라진 거. 조금이라도 달라짐이 생기면 우린 그걸 개체군이 진화됐다라고 보는 거야. 진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고일 과정을 배우시면서 넘어오시면 진화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 없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항상. 그리고 그지? 방향이 없고 목적성도 없어. 그냥 그 당시에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이 어땠을지 몰라. 지금의 조건은 가물어서 물이 부족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그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살아남기 유리했겠지. 그렇게 진행되는 거야.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몰라. 어떤 환경 변화가 주어질지 모르는데 그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유리한 형질을 갖는 게 살아남아 걔가 계속 어느 정도 그 환경 변화가 계속 유지가 되니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유전자가 살아남아서 그 다음 올라가는 거. 그거 우린 진화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봐봐. 지금 167쪽 한번 봐봐. 유전자 풀의 변화에 의한 개체군의 진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자료 픽 부분을 보니까 처음에 부모 세대에 지금 AA 대문자 A랑 소문자 A가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대. 그지? 자, 지워볼게. 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유전자형으로 썼던 걸 그냥 하나하나씩 풀어서 쓰면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문자 A라고 하는 유전자와 소문자 A라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총 12개가 있었어. 오케이? 소문자 A도 이렇게 있었대. 그지? 이유는 모르겠어. 어떤 환경 변화에 노출이 돼서 이 다음 자손의 세대에 유전자 풀 자체가 이게 지금 유전자 풀이야. 그죠? 질서정연하게 써도 상관없지만 그냥 랜덤으로 많이들 쓰는 형태고 그죠? 이런 개체, 이런 개체, 이런 각각들에 의해서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펼쳐서 쓰는 게 유전자 풀이라고. 자, 근데 자녀 세대 시간이 지나서 자손 세대를 보호하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자손 세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 2, 3,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유전자 풀을 자 대립 유전자의 빈도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부모 세대에서도 부모 세대의 대립 유전자 빈도. 그죠? 그 다음에 자손 세대에서의 일정 시대가 지난 다음 자손 세대에서의 대립 유전자 빈도. 제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10분 정도는 이 개념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게끔 해야지 라고 해서. 오케이? 자, 지금 이쪽 집단이 처음 엄마 아빠 세대의 집단이야. 그죠?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어떻게 되기가 보다는 이제 뭐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이렇게 유전자 풀이 바뀌어졌다라는 이제 근거인 거고. 그러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진화를 설명하려면, 그지?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분석을 할 건데, 대립 유전자 빈도라고 하는 건 전체 유전자의 수분에 A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소문자 A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 빈도를 비교를 해봐서, 오케이? 부모 세대의 A라고 하는 이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 빈도를 계산을 해. 그러면 그 빈도를 계산하려고 하는 식은 간단해요. 전체 대립 유전자의 총 개수분의 대문자 A의 개수야. 어렵지 않지? 대립 유전자 빈도라고 하는 건 곱하기 100도 아니야. 네? 이쪽 집단에서 전체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 개수분의 대립 유전자 수분의, 그지? A의 대립 유전자 빈도니까 A 대립 유전자의 수야. A라고 하는 그 수. 그죠? 그러면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뭐예요? 전체분의 소문자 A의 수. 맞죠? 거기 책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계산해보니까 공식도 아니지 뭐. 그럼 대립 유전자 빈도라고 하는 건 전체가 몇 개냐? 지금 6, 6이지. 대문자 A도 6개 있었고 소문자 A도 6개 있어. 다 더하니까 10이잖아. 그지? 대문자 A는 몇 개 있어? 6개 있지. 6. 그렇죠? 그럼 소문자 A도 전체가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다 더해보니까 몇 개 있어? 6개 있어. 소문자 A도 6개 있어. 전체가 12분의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의 개수 6이죠. 2분의 1이어서 둘 다 반반. 그죠? 그죠? 근데 자손 세대에 보니까 A라고 하는 아이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여기 자손 세대 보니까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8개. 그죠?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4개. 똑같이. 그지? 12개는 맞아. 전체는. 그죠? 근데 얘가 얼마나 됐어? 얘가 8개. 그죠? 대문자 A는 8개, 소문자 A는 몇 개? 12분의 얼마? 4지. 그지? 얘는 얼마야? 뭐 값이 뚝 안 떨어지니까 10분의 8로 합시다. 그지? 처음에 2분의 1이었어. 그지? 근데 얼마로 바뀌었어? 10분의 8로 숫자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숫자의 변화가 생겨. 숫자의 변화가 있어. 그럼 뭐야? 진화했다는 거야.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누구 하나가 변화가 생기면 뭐 하든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숫자의 변화가 생기면 진화했다. 대립 유전자의 풀이 바뀌면 진화했다라고 보는 거야. 풀의 변화가 생기면. 되겠어요? 증가한 방향이든 감소한 방향이든. 자, 그래서 개체군은 진화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겠니? 오케이? 자, 넘겨봐. 유전자 풀의 변화율을 설명을 할 건데,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168쪽에 여러분 돌려하신 것 같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계산할 거야. 1번부터 4번까지. 간단한 문제야. 간단한 문제입니다. 두강 나갈 수 있을까?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개념 기본 탄탄이니까. 자, 기억은 자연 선택이겠죠? 생존에 유리한. 그 다음에 기억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축적되어 진화가 일어난다. 자, 순서는 가, 다, 라나. 맞죠? 다율의 자연 선택 순서 꼭 기억하시고, 개체군의 진화와 유전자 풀이에 대한 설명에서 OX 문제를 물어봤는데, 진화는 개체군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특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맞죠? 유전자 풀의 변화니까. 개체군의 유전자 특성과 유전자 풀은 관계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X예요. 유전자 풀은 대립 유전자의 빈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진화가 일어나는 개체군은 원래 개체군과 새로운 개체군에서 대립 유전자 빈도가 서로 다르겠죠.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누가 감소하든 누가 증가하든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우린 그걸 진화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군의 유전자 풀을 나타낸 거다. A와 A는 대립 유전자다라고 했는데 각 빈도는 전체분의 대문자 A, 전체분의 소문자 A 각각을 계산했더니 A의 대립 유전자 A, 대문자 A는 5분의 1이고요. 그쵸? 그다음 소문자 A는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이렇게 대립유전자 빈도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됐죠? 자,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개념을 정리하고 가면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풀, 그죠? 뭐가 풀을 붙였다는 거야. 이 풀이 이거야. 수영장에 해당하는 거야. 수영장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쓰고 있거든. 유전자 풀. 즉 어떤 형질에 대해 형질이니까 동물다 주름지다 어떤 형질에 대해 한 개체군 내에서 한 개체군 적어봐. 한 개체군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 전체 한 개체군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 전체 아빠 사자, 엄마 사자, 사돈의 팔촌 사자 그때 당시에 그지? 그리고 이제 생식을 거쳐서 몇 세대가 거치든 한 세대만 지나가든 부모 세대가 아닌 자손 세대에서 어떤 특정 형질에 처해 있다가 특정 환경에 처해 있다가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개체군에서의 모든 그 개체군 내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한 형질에 대한 대립유전자들을 다 봤을 때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면 진화가 되었구나 라고 보는 거야.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으면 변화된 게 없잖아.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유전자 풀 그 형태로 보는 거야. 유전자 풀의 변화를 진화를 설명하는 거야. 했죠? 유전자 풀을 개념적인 했더니 좀 낫죠? 이 풀이 풀장의 개념이에요. 그죠? 한 개체군 내에 존재하는 한 형질을 결정하는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대립유전자 전체를 표현하는 게 유전자 풀이다. 그럼 조금 더 낫죠? 자, 그러면 자, 유전자의 풀의 변화를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진화의 원인, 유전자 풀의 변화의 원인, 요인 앞으로 와봐. 그러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서 나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연구를 해서 자, 변화의 요인들 각각들을 조금 대략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가 되고 저럴 땐 저렇게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풀의 변화 요인을 알아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어떤 그림적인 약속으로 표현을 하기로 되어 있다 보니 근데 여러분 책 그림에서는 그림이 조금 정형화된 상태로 약속이 된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자, 제가 그림을 그려준 거 여기는 지금 거기 그림 나와 있죠? 그림만 잘 판단하면 지금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너는 지금 돌연변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너는 지금 뭐 자연 선택을 얘기하는 거구나. 너는 지금 유전자 부동 중에 유전자 부동 중에 창시자 효과 또는 너는 지금 현재 병목 현상을 설명하는 거구나. 그림을 보고 개념을 판단하는 형태의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용어가 생소하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방금까지 설명에서는 진화라고 하는 게 개체군이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될 거고 그 환경 변화에 살아남은 개체들 각각 하나하나에 남아있는 대립유전자의 어떤 빈도의 변화를 표현하는 게 유전자 풀의 변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전자 풀이 변화되면 진화를 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럼 유전자 풀의 변화의 요인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돌연변이야. 이 돌연변이는 어떤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전혀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 오케이? 네, 자, 우리가 일본에서 예전에 한번 뭐 이렇게 원전이 누출이 됐다거나 해가지고 되게 막 엄청 일본을 가길 좀 꺼려하고 일본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 근데 이제 뭐 엔화가 좀 싸지니까 뭐 그것 상관없다 관광 가야지 해서 막 가버려는 상태인 건데 왜 우리가 그런 방사능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위험해하고 무서워하냐면 그것이 돌연변이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래의 DNA 염기서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영향이 큰 물질 중에 하나니까 그래. 화학물질 중에 하나니까 그래. 또한 우리가 자외선이나 아니면 방사능이나 아니면 우주 방사능도 마찬가지 에너지가 파장이 되게 높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DNA 염기서열의 원래의 정보에서 한 번 복제가 될 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돌연변이 유발원에 노출이 되게 된 경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염기배열설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잖아. 염기서열의 변화를. 그지? 돌연변이 유발원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렇다라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원래 이쪽 집단에 자 짝수로만 그릴게. 자 이렇게 대문자 A를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들밖에 없었어. 이제 처음에 집단에서. 근데 돌연변이 유발원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된 거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문자 A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소문자 A라고 하는 대림전자를 갖는 게 하나가 생겨버린 거야. 돼요?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6개 중에 하나가 새로 생긴 거야. 그치? 하나가 새로 생겼어. 이 A는 왜 생겼다고?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면 도르면이 유발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치? 이 도르면이 유발론이 우주 방사선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원인이 되는 게 있어. 여러분이 이제 혹시 탄물질을 되게 많이 먹게 되면 그 탄물질을 많이 먹은 것들도 도르면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요.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개체군 안에서. 됐죠? 그러다 보니 얘가 이렇게 노출이 돼서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 이쪽 집단에서 뭐가 생겼어? 소문자 A를 갖는 대림주전자 하나가 생겼어. 그지? 없던 게 생겼어. 도르면이라고. 이 그림을 보면 유전자 포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너는 도르면이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만 만드시면 돼요. 돼요? 됐죠? 여러분 책하고 그림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자, 요게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책에서는 아마 지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컬러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대문자 A들밖에 없었고요. 그죠? 그 중간에 뭐가 대문자 여기 지금 하나였던 게 다른 색깔로 바뀐 거예요. 그죠? 컬러가 아니어서 오빠 색을 빌려드릴게요. 컬러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하나가 갑자기 갑툭튀로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탄물질을 받아서.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거 거기 아래다가 하나만 적어봐.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을 배웠어. 그러면 체세포 분열 단계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게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는 큰 요인이 될까? 아니면 생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 게 유전자 풀의 변화에 영향을 줄까?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언제의 단계에서 어떤 분열 단계에서의 돌연변이가 유전자 풀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영향을 줄까요? 감소군요. 왜요? 체세포는 내 걸로 끝이잖아. 내 베이비를 전달하는데 기여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감소군요. 딩동댕동 맞췄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가 그죠? 거기 아래도 저는 생세포 단계에서 일어난 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가 유전자 풀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어 그지? 개체분해 유전자 풀의 대림전자의 종류나 빈도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개체분해 그는 유전자 풀에서 대림전자의 종류와 빈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다. 두 개의 분열 중에 혹시 언제 일어난 돌연변이가 치명적이었냐, 유전자 풀의 변화에 영향을 주냐 라고 물어보면 생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됐죠? 그죠? 자, 이건 돌연변이고, 그러니까 돌연변이랑 자연선택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돌연변이는 없던 게 갑자기 갑툭튀 생긴 거고, 그죠? 없던 게 갑자기 갑툭튀로 생긴 거야, 돌연변이는. 자, 그럼 두 번째, 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자, 두 번째, 자연선택. 그러면 자연선택 얘는 뭐냐? 자, 원래 그 유전자, 그 어떤 개체군 집단에 원래는 여기 지금 왼쪽 대문자 A들도 있고 소문자 A들도 있었어. 원래. 그러니까 대문자 A라는 대림전자와 소문자 A라는 대림전자도 있었는데 어떤 그림을 보냐?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된 거야. 아까와 같은 원래는 그냥 물이 자주 아까 그 완두콩을 설명했었잖아요. 원래는 그 지역이 비가 자주 내리고 그죠? 어느 정도 빛이 오는 온대 기후 환경이었어. 근데 갑자기 그 기후 조건이 뭐로 바뀐 거야? 가물어. 비가 하나도 안 와버리는 이런 환경 변화 조건이 환경 변화 조건이 제공이 되다 보니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유전자 풀이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었던 상태의 중에서 얘가 대부분 죽어버리고 그죠?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죠? 얘가 대부분 죽어버리고 얘만 남아서 세대를 계속했더니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 이렇게 표현된 게 자연선택이에요. 오케이? 처음과 돌연변이랑 자연선택이 무슨 차이야? 돌연변이는 원래 이 개체군 집단에서 한 형질을 결정하게 하는 대림전자가 한 종류밖에 없었어.
근데 갑자기 갑툭튀로 전혀 다른 유전자가 생긴 거고, 오케이? 자연 선택은 원래 다양하게 이 유전자 때문에 A자, A 두부게끔 해준 유전자, 주름지게끔 해준 유전자 둘 다 있었는데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됐어. 아까와 같은 예로 표현하자면 뭐야? 가문 환경. 비가 안 오는 환경. 그지? 그럼 비가 안 오는 환경 조건에 살아남기 유리한 얘네들만 살아남은 거지. 소문자 A. 주름진 형질을 가진 얘들만. 대문자 A를 가진 형질은 살지 못했어.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보다 먼저예요? 먼저냐고? 네. 순서는 따로 없어. 얘 따로 얘 따로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환경까지는 돌연변이는 돌연변이고 자연선택은 자연선택이야. 근데 저희 이렇게 소문자 A, 대문자 A 있으려면 그치? 근데 이게 대문자 A랑 소문자 A가 무조건 다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순종이라고 하는 개체군 집단. 얘는 순종이 아닌 잡종이라는 집단. 그러면 얘가 예로 들려면 먼저 돌연변이가 일어나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다음에 일어간다 이게 아니고 이럴 수 있는 개체군도 있고 이렇게로만 되어 있는 개체군도 있는 거잖아. 자연의 환경에서. 물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잡종의 환경, 잡종인 개체들이 대부분이야. 대립유전자가 다르게 있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어떤 집단에서 돌연변이를 설명하려면 순종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거에서 갑툭튀가 생겨. 유발원에 의해서. 그지? 그리고 나서 얘가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니라고. 됐죠? 이해됐죠? 포커스에 맞춰 설명을 해드려봤어요. 그죠? 이거 다음에 이건 아니고, 그죠? 이렇게 그림이 표현된 건 유전자 풀, 그러니까 유전자 풀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잖아. 부모 세대와 자손 세대의 대립유전자의 변화를 설명하는 원인 중에 돌연변이 조건도 있고, 환경 변화가 제공이 돼서 살아남냐 살아남지 못하냐에 따라서 부모 세대와 자손 세대의 유전자 풀이 달라질 거니까 자연선택도 있고. 이해되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돌연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선택도 있고, 환경 변화. 그리고 무조건 소문자 A만 살아남는다 이거 아니야. 어떤 환경 변화는 대문자 A가 어떤 또 다른 환경 변화는 대문자 A가 살아남기 유리했고 소문자 A는 살기 어려웠어. 그래서 소문자 A가 만약 없어지고, 그죠? 소문자 A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오케이? 똑같은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지? 이 조건에서 얘가 죽고 얘들이 많이 살아남는다 해도 이것도 자연선택이라고. 무조건 소문자 A만, 대문자 A만 사라져야지만 그 자연선택인 건 아니야. 둘 중에, 그지? 두 개 중에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주로 살아남아서 여기 조건, 처음과 달라진 조건을 보이면 그러면 자연선택인 거야. 됐죠? 오케이? 무조건 소문자 A만 사라져야 돼? 아니면 무조건 대문자 A만 사라져야 돼? 그건 아니야. 됐죠? 자, 그래서 돌연변이랑 자연선택의 차이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유전적 부동.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유전자 흐름. 두 개는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전적 부동을 먼저 설명할게요. 세 번째, 네 번째. 유전자 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부동. 여기서 말하는 부는 아니부야. 움직임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야. 이렇게 달라졌는데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냐면 포커스는 뭐냐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오케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처음에 있었던 개체군에서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그 우연한 사건이 홍수일 수도 있고, 그지? 또는 쓰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폭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개체군에서의 특정 대립유전자 빈도가, 이건 자연선택도 아니야. 빈도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야.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전적 부동에 병목 현상이 있고 창시자 효과가 있어. 두 번째, 유전적 부동 안에 병목 현상 그리고 창시자 효과. 이런 멘트로 설명한 거야, 과학자들이. 자, 지진이나 화재, 가뭄,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개체군 크기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질병, 지진, 화재, 가뭄, 자연재해 등등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갑자기 줄어드는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아까의 자연선택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많이 나타내거든. 이런 식으로 병목 현상 갑자기 이제 서로 만나서 그지? 나가는 출구가 좁아지는 형태처럼 표현해주는 걸로 많이 나타나요. 여기 안에 갑자기 뭐가 뭐 가물거나 또는 뭐 질병이 왔다거나 자연재해가 왔다거나 그래서 이렇게를 지나면서 똑같은 개수인데 사라지게끔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 봐봐 여기에 대림전자 개수가 여기 가운데 있는 얘네들과 똑같았지? 이렇게 이런 좁은 여기 터널 같은 걸 지나면서 후에 어떻게 된 거야? 랜덤으로 수가 너무 많이 준 거야. 뭐 2개만 있다거나 이렇게 개체군의 대림전자 수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가뭄이나 재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걸 지나면서 개체군의 대림전자 수가 훅 준 거야. 너무 많이 죽어버려서 자연 선택을 한 게 아니야. 뭐 랜덤으로 선택받아서 된 것도 아니야. 그치? 그냥 전체적인 수가 훅 준 거야. 대문자 A만 남을 수도 있고 소문자 A도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훅 준 거야. 훅. 그게 병목 현상이야. 오케이? 훅 줄었어. 훅. 그리고 요렇게 많이 표현해. 나비 넥타이처럼. 아까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오케이? 뭐가 다른 다르냐고? 얘는 이렇게 쪼여진 거지. 병목 현상처럼. 가운데서 못 지나간 거야.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은 형태고. 아까는 어떤 그림이었어? 아니, 그림을 싹 다 놔둬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얘는 환경 변화가 있었어서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선별돼서 사라진 것처럼 나타냈었잖아. 자연 선택을. 없어진 게 있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누군가가 제거됐다라기보다 전체 개체군의 크기가 줄어든 형태처럼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한 명이었었다라고 하면 한 명, 2명, 3명, 4명 있었던 것 중에 개체군 크기가 훅 준 거야. 됐죠? 오케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특히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인데 얘는 일단 예를 들어서 병목 현상처럼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자연 재해 때문에 나타나는 줄어드는 걸 병목 현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병목. 됐죠? 자 그럼 창시작용은 뭐냐면 한 개체군에서 일부 개체가 우연히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게 된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고율통합과학에서는 대륙이동설 같은 걸 배우진 않았을 건데 그 판가판이 원래 이렇게 그건 배웠을 거야. 판 경계는 1학기 거 하면서 판의 경계는 배울 건데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고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더듬고 판과 판에 원래 우리가 지각 있으면 지각 밑에 멘틀이 있어. 그 멘틀 밑에 이제 멘틀 위에 지각하고 멘틀 사이에 판이 있는데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맞붙여 있다가 이제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들은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하나로 붙어 있었던 전체의 대륙이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화산 지진 활동이 생기면서 뚝 떨어지면서 가운데 이제 강물이 들어오면서 습곡처럼 큰 하나의 협곡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연찮은 기회에 분리가 된 거잖아, 지역이. 그지? 원래는 하나로 있었던 하나의 큰 지역인데 우연찮은 이런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그죠? 협곡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 계기로 뚝 떨어져서 개체군이 분리가 된 거죠. 그걸 우리는 창시자율과라고 한다고. 그것 또한 개체군 수가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 원래 여기에 지금 A 이렇게 썼어. 근데 요렇게 돼서 자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얘처럼 A 이렇게 된 것처럼 요렇게 돼요? 떨어져 나가서 한 개체군에서 일부 개체가 우연히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어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해낸 것. 한 개체군에서 일부 개체가 그제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을 하시면 좋아. 일부 개체가 우연히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그럴 수 있다고. 우연히 다른 지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그지?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그지? 왜 판의 경계에 있다거나 협곡이 만들어진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면 그죠? 기존에 있었던 건 여기는 얘고 그죠? 원래는 이렇게가 하나의 기존 개체군이었는데 얘가 뚝 떨어져서 새로운 협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창시자국가처럼 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뭐야? 유전적 부동이 부가 아니 부 갑작스럽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라스트 유전적 흐름. 얘는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유전자의 흐름. 분리된 개체군 사이에서 개체가 이동해 와서 또는 생세포가 이동해 와서 특정 대립 유전자가 개체군 내로 이입 또는 이출되는 현상을 우린 유전자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유전자 흐름. 네 번째 거 유전자 흐름. 원래는 그 개체군에 그 유전자가 없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은 특히나 그런 유전자 흐름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꽃가루가 바람이든 아니면 곤충이 막 자기의 다리에 묻혀가지고 뭐 옮겨다 주든 다른 쪽 지역에 있었던 다른 생물종에 해당하는 그 꽃가루가 묻혀서 꽃에게 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씨를 받아서 자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 유전자가 그 개체군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만들어지는 거니까,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리된 개체군 사이에 개체가 이동해 와 또는 생세포가 이동이 될 때 특정 대립 유전자가 개체군 내로 유입되는 거. 예를 들어서 AAA 이렇게 있었는데 4개가 있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치? 원래 얘도 있었고, 그죠? 근데 이제 유전적 흐름에 의해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건 들어와 가는 걸, 들어와진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뭐 2개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지금 원래 있었던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그죠? 얘가 유입되어 들어온 거야. 꽃가루에서 묻혀서 들어오거나 또는 이출된 것도 그렇게 나간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유전적 흐름, 유전자의 흐름은 그 집단의, 그 개체군 내로 특정 대립 유전자가 이입되거나 또는 이출된 것, 그걸 우린 유전자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이 달라지는 걸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라고 하니까요. 맞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장 넘겨서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진화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넘겨보시면, 자, 지금 5번, 6번이 있는데 그 5번, 6번은 쉬울 것 같고 우리가 그래도 넘겨봐. 169, 170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지금 풀어줍시다. 169, 170까지를 먼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머지는 숙제는 해주고 또 새로운 단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게. 지금 해줘봐. 169, 170. 개체군 크기가 작을수록 유전적 부동이 더 크게 나타나요? 개체군 크기가 작을수록 유전적 부동이 크게 나타나고, 그렇지? 왜요? 개체군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효과가 좀 크잖아. 그러니까 개체군이 크다는 건 엄청나게 사돈의 팔춘에 뭐에 똑같은 종의 집단이 많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체군의 크기를 비유를 하자면 증조할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람 종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각각의 대립 유전자의 개수도 많겠지. 작을수록? 클수록? 이제 개체군의 크기가 크다는 건 같은 종의 개체수가 많다는 거. 아, 그지? 그러면 네. 대립 유전자 개수도 많겠지? 네. 그럼 부동이 나타났을 때에 개체수 변화가 확 나타나는 걸 보면 확 나타나지겠냐고. 약간 유전적 부동이 생겼는데 그 없어진 그것들이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에서 없어진 그것들이 큰 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워낙 모집단에 그 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 근데 크게 작으면 너무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지. 되게 많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코끼리, 벼룩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종이야. 같은 종 안에서. 개체군의 정의가 뭐야?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야. 같은 종이야. 한 종. 코끼리랑 쥐가 가지고 있는 형질 2개를 비교할 수 없지. 서로 다른 형질인데. 이제 같은 코끼리 안에서 해야 되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그렇다면 일단 제가
어디를 풀어보라 했냐? 당연히 남아있는 168쪽에 5번, 6번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볼 거고 171쪽도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단마음을 후딱 불러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먼저 세팅하시면 풀어보시고 맞는지를 확인해야 여러분에게 제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169쪽 1번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3개 다 맞습니다. 기니디 다 맞아요. 기니디 다 맞아요. 다변이 지다론. 왜냐? 자, 목 길이가 다양했습니다. 네,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해요. 그죠? 그게 후천적인 노력이어야지만 변이가 아니라, 그제? 뭐 원래부터 다양했어요. 요 생존 경쟁을 했어요. 먹이 경쟁 맞아요. 맞아요. 환경 조건이 달라서 한정된 자원을 찾기 위한 경쟁했고요. 디귿에서 자연 선택이 오랫동안 일어난 결과, 그죠?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됐었고 거기서 생존에 살아남기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고 그것들 또 생식을 하고 또 생식을 한 결과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축적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기니디. 자, 2번에 3번. 네, 2번은 기니디가 되고 3번은 4번. 계산이죠? 쉽죠? 그죠? 전체 하나하나씩을 계산해서 전체 14분의 8이에요. 대문자 A는. 그죠? 부모 세대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소문자 A도 14분의 6입니다. 근데 자손 세대에서 보니까 14분의 4, 소문자 A가 14분의 10으로 그죠? 하나는 감소 하나는 늘었고 아무튼 변화가 생겼죠. 그죠? 답은 4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자, 이건 이제 약간 계산과 개념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인데 진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즉 진화가 일어나는 건 유전자 풀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개체군이 있고 새로운 개체군인데 대문자 A의 대문자 정도가 원래 개체군에선 니은이었는데 새로운 개체군에선 3분의 1. 그럼 3분의 1가 되도록 설정을 해보려고 보니까 전체 개수로 해서 12개분의 8개여야지만 3분의 2가 될 것 같아. 그치? 12개분의 8개가 되고 그다음 처음 현재에서는 계산해보니까 원래 개체군에서는 12개분의 6개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2분의 1 맞죠? 그리고 그 새로운 개체군 기억 안에 들어가는 것은 소문자 A여야 10분의 8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소문자 A여야 그죠? 대문자 A가 8개 있어야 3분의 2가 설명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이거 틀리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변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생존에 유리한 형질. 자연 선택. 맞죠?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나. 그렇죠. 자연재해. 유전적 부동. 맞죠? 자, 그 다음에 암수 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해서 잘못되었다. 이걸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까? 삼각형. 삼각형 한번 보고 전체 다 읽어보게. 그 다음 4번. 한 개체군에서 다른 개체군으로 일부 개체가 이동하여 지역이 바뀌면서 일부에 해당하는 대립유전자가 사라졌죠. 유전자 흐름 맞죠? 돌연변이라 맞죠?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살짝 생식세포에 대한 언급을 해서 혹시 내가 들은 것 바탕으로 그냥 답을 찾나 아닌가 한번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6번은 3번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아니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걸 초콜릿이라고 해야 되냐? 구슬이죠? 구슬 막 들어있는데 모가지가 좁아! 그러니까 막 줄어들어. 나가는 양이 적어. 그죠? 이게 병목현상입니다. 그죠? 병목현상. 유전적 부족 중에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연재해나 질병, 남획 등으로 개체군 크기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거. 병목현상이고요. 다른 개체군으로부터 일부 개체가 유입되어서 개체군 내로 특정 대립유전자가 들어와 나타나는 현상을 그걸 우린 유전자 흐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개체군 크기가 작아야 훨씬 더 극명하게 야 개체군 수 줄어들었어, 대립유전자 수 줄어들었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엄청 집단이 큰 거보다 작은 게 효과가 크겠죠. 자, 나머지 9번부터 13번 여러분 당연히 풀어보시고